네, 써뉴. 일단은 제가 현재 그리고 있는 그림 영상으로 시작하는데요. 이제 고호의 밀밭 들판을 노랑 장미 또는 유채 꽃밭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노랑 장미하고 빨간 양귀비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고, 또는 이건 노랑 양귀비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노란 꽃도 조금 색깔을 살짝 변형을 주는 단계,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있는 그 보리밭도 더 그려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 두 개는 한 분은 화가 부족하고 한 분은 토가 부족해서, 부족하다기보다는 아예 없는 사람일 겁니다. 아예 없어서 노랑 태양과 노랑 꽃밭, 아래는 빨간 태양의 빨간 꽃밭인데 특별히 단풍나무를 하나 더 집어넣어 가지고 더 붉게 이렇게 뜨거운 화의 색깔을 집어넣어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이 두 사람만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 두 분은 나름 이렇게 골고루 목화토금수가 있어서 꽃밭은 그냥 흰 꽃, 노란 꽃, 빨간 꽃이 이렇게 골고루 있는 방식으로 완성이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인트로를 그림으로 하는 이유는 이제 이 얘기를 좀 하려고 인트로를 초기 화면으로 쓰기 위해서 인트로를 좀 했고요. 제가 지난 2010년에 10년 말쯤에 정교꼴찌 서울대 가다 책을 출판하고 상당히 좀 약간의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시대적 진단은 공부법을 알려주는 시대가 아니다라고 이미 그때도 느끼고 있었는데, 좀 아니란 생각으로 공부법 책으로 자서전 겸 공부법 책을 써서 재료비라도 한번 벌어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전교꼴찌 서울대 가다로 재료비는 벌지 못했는데 애기 분유값은 벌었죠. 왜냐면은 그걸로 강의를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공부법 강의를 할 때마다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10년, 11년경에. 그래서 2011년 초에 불났잖아요. 그 화실이 불타서 그때 쓰고자 했던 어원학 책을 포기하고 도서관에 가서 이제 책을 보다 보니, 자, 어원학 책은 자료가 원고나 자료나 컴퓨터까지 다 불타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동안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과학 잡지를 보면서 뇌과학에 대해서 계속 내가 관심이 있었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나온 뇌과학 책을 싹 본 다음에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을 모아서 두뇌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쓰자, 이렇게 2011년에 마음을 먹고 내 아이를 위한 두뇌 사용 설명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마 12년에 출판이 됐을 건데,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왜냐면 이미 그때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등장해서 불과 10년 후면, 그러니까 지금 2025년이니까 2011년경에 10년, 25년이 특이점이 될 거라는 얘기가 그때부터 나왔어요. 미래학자들 사이에. 그래서 불과 10년, 15년이면 이게 인간이 지금 공교육에서 하는 공부법으로는, 또는 명문대를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취직도 못하고 실업자가 될 게 뻔한 미래가 곧 다가오고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도 적응할 수 있는 두뇌로 우리 아이들을 길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2011년에 그 원고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내 아이를 위한 두뇌 사용 설명서. 그 원고를 쭉 쓰면 이게 사실은 기초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책을 업데이트하면서 최근에 나온 2000년 이후에 나온 것들을 한번 싹 보자 하면서 그 원고를 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저만의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전교꼴찌 서울대 가다 공부법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죄책감,
그런 것들을 좀 만회하기 위한 어떤 지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아이를 위한 두뇌 사용 설명서를 썼고 그 전후에 이제 그걸 쓰고 나서 인공지능 시대를 본격적으로 대비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원고를 그 출판사가 이제 1년쯤 후였나 절판하겠다고 해서 1, 2년 후에 그럼 내가 그 원고를 재사용해서 재출판하겠다 해서 인공지능, 인간지능 두뇌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쓰면서 내 아이를 위한 두뇌 사용 설명서를 다 집어넣고 훨씬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것으로 보강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저는 2012년부터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는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때 전격불지 서울대 가다 할 때도 약간은 언급을 했었어요. 죄책감이 들었지만 이런 공부법으로 지금 해가지고 소용이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 그러나 이제 그 중고등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는 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휘력은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고 영어 단어를 외우고 국어 사전을 읽어보고 하는 그 어휘력은 정말 중요하다. 왜냐면 그래야지 거기서 사고력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서를 좀 잡스럽게 해야 된다. 왜냐면 거기서 융합 능력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했죠. 그래서 1등을 목표로 하지 말고 배경 지식을 쌓고 기본적인 기초적인 어휘력을 쌓기 위해서라도 사실 지금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중고등학생들한테 강의를 했고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 엄마들한테는 이중적인 강의를 한 거죠. 한테는 인공지능 시대가 오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도파민 두뇌, 도파민 회로를 강화시킨, 즉 그 어떤 상황에서도 동기부여가 꺾이지 않고 꾸준히 이렇게 물 흐르듯이 시대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적응해가는 두뇌를 길러야 된다. 그것이 바로 두뇌 엔진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도파민 회로를 강화시키는 교육이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강의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2013년에 아마도 2012년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사진이 하나 있나 모르겠. 네, 사진이 나왔네요. 그때 이제 이거는 아마 2013년인 것 같고 2012년 말일 수도 있는데 유종일 박사를 강연장에서 만났어요. 광명시에. 그리고 제 명함하고 제 책을 줬어요. 그랬더니 지식협동조합 좋은 나라를 이렇게 한번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하자라고 직접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12년 전에 이제 2년이 시작된 겁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서 그때 이제 쭉 강의가 아이고 이게 덜렁덜렁 소리가 좀 크게 나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지속적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방식의 그 어떤 공약 내지는 정책을 또 왜냐면 제가 지식협동조합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정책을 이분들하고 세미나를 하면서 계속 개발해 왔어요. 그러니까 매달 또는 매주 정책 제안을 하는 이메일을 보냅니다. 지식협동조합 좋은 나라에서. 그러면 그 이메일에 각 학교의 교수들이 약 250명이 모였는데 거기서 이제 뭐 문화정책은 어떻게 하고 교육은 어떻게 하고 경제민주화는 어떻게 해야 되고 등등등 막 이렇게 이슈 페이퍼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쭉 이메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뭐 그냥 공부가 일상이니까 저는 그때는 그림을 그릴 때가 아니었죠. 지금 재료비도 없고 우리 아미고님들이 후원이 시작되기도 전이고 그렇게 꾸준히 세미나도 가고 유종일 박사하고 이제 인연을 쌓아온 거죠. 그리고 거기 있는 그 교수님들하고 근데 거기는 유독 좀 경제학자들이 많았어요. 자, 그리고서 이제 안철수가 처음 대선 나왔을 때 그 무렵부터 제가 이제
뭐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이번 대선에는 이런 공약이 필요하다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조언을 하기 시작을 했고, 10페이지짜리를 교육문화 공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안철수 캠프에도 보내고 문재인 캠프에도 보내고 막 그랬어요. 양쪽에 다 보냈어. 아무나. 이거는 저는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영상을 찍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되고, 전부터 우려하고 또 기다려왔던 인공지능 시대가 왔을 때에 그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정부는 어떻게, 국가는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되고, 벤처기업을 어떻게 키워야 되고, 어떤 특허를 중요시해야 되고, 그러면서 쓴 게 제가 미래특허 119라는 책이잖아요. 거기서 중소기업이 집중해야 될 특허, 대기업이 해야 될 특허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삼성을 걱정하면서 삼성은 일단 로봇 회사로 전환을 하고 자율주행차의 전장산업에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그때부터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그게 뭐 2014년경이에요. 10년 전이죠. 그러면서 미래특허 119라는 책을 썼고, 이제 그 책이 삼성 간부들에게 한 7권인가가 전달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하만을 딱 인수했던 거예요. 9개월 후에. 그래서 어쨌건 저는 그 책을 써서 제가 강의한 건 아니었지만 공저자가 삼성에 가서 강의를 했지만 삼성 특허관리단을 중심으로 그 강의를 했었는데, 삼성 특허관리가 연 4조에서 5조가 들어가요. 계속 갱신을 해야 되니까 10년 단위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비용을 아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떤 특허를 지키고 어떤 특허를 포기할 것이냐, 이게 10년마다 그걸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강의가 필요했던 거고,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강의 PPT도 만들어주고 해서 강의 PPT에서 미래 특허 기술이 앞으로 10년 또는 50년, 100년간 이렇게 흘러갈 것 같다 그러면서 이 변화의 도표를 마른 목골이나 곡선이나 원형을 이렇게 사용을 해서, 그 예전에 한번 영상 올린 적이 꽤 많았는데, 그게 삼성에서 간부들이 들었던 강의인데 그 PPT를 제가 만든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다양한 특허 동향이 이렇게 가고, 언제부터 자율주행차가 성행을 하게 되고 뭐 그런 것까지 다 했었고, 그것을 이제 제가 만든 PPT라든가 이런 것들을 썼던 글들을 모아서 쓴 책이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이에요. 그렇게 이제 전에 있던 원고들이 또 재조합을 해서 이렇게 책들이 쭉 만들어졌는데,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이 출판되기 전부터 인공지능 시대가 들어가는, 벌써 인공지능 시대 창의성이 나왔고 미래특허 119가 나왔고 인간지능, 인공지능 두뇌 사용 설명서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는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직전. 그거를 이제 쓰려고 마음먹었던 때에 로봇산업진흥원에서 저를 부른 거죠. 자문위원으로. 그래서 한 8번에 걸쳐서 자문을 하고 6페이지짜리 우리가 한국의 로봇산업은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때 제출했는데 마침 그게 문재인 정부 직전이었고, 그래서 몇 달 후에 문재인 정부 로봇 정책을 보니까 제가 낸 보고서하고 진짜 90%가 내용이 같고 75%는 아예 문장이 똑같더라고요. 완전히 제게 채택이 된 거죠.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렇게 미래특허 119를 쓸 때부터 그 당시에는 정말 분수에 넘는 짓거리잖아요. 왜냐면은 화가인데, 그것도 가난한 화가고 후원도 못 받고 재료비가 없어서 그림도 제대로 못 그리고 있는 화가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나라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삼성이 이렇게 변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그때 보면 참 우스운, 약간 정신 나간, 쟤는 왜 제 본분을 안 지키고 저렇게 할까? 근데 저는 그 모든 게 하나의 예술이기 때문에, 예술이라는 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가족보다는 다수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향하게 돼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그 예술의 어떤 근본적인 동력이기 때문에 제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도 제 예술이었던 겁니다. 그런 책들을 썼던 것도. 그리고 제가 삼성에 가서 강의한다고 그러면은 누가 저를 강사로 뽑겠어요. 그래서 강연록과 강의 PPT를 다 만들어서 이제 그 모 변리사가 가서 강의를 해야, 특허 강의를 해야 어울리잖아요. 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안 가봐가지고. 그래서 PPT도 이렇게 만들어서 설명도 해주고 했는데, 이제 그런 과정을 겪고 드디어 25년이 딱 되니까 이 인공지능이 발등에 불이 된 겁니다. 전 세계적인 상황이죠. 게다가 미국이 뭐 한국을 앞서가는 것까지야 우리가 예전부터 그랬다고 치고, 첨단 기술에서 이제 중국이 한국을 훨씬 앞서가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이 상황에서 다음 정부는, 이제 다음 정부가 될 확률이 높은 이 분은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정말 강의 다니면서 10년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엊그제 이제 이렇게 카페 2층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좀 잔잔하게 얘기한 거고, 좀 더 핵심적으로 우리가 한국의 미래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짧게 2, 3분 정도 한 발언 중에, 인공지능 무한 경쟁 시대가 지금 열렸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답을 찾는 능력보다 질문하는 능력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 물론 이 시대는 사실 20년 전에 왔는데, 10년 전부터 제가 아이들이 그 동기부여, 도파민 회로가 중요하고 그래야 호기심을 잃지 않기 때문에, 그래야만 질문을 할 수 있는 두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질문이 권력이 된다. 특히 AGI 시대가 왔을 때는 누가 먼저 질문했느냐가 그 사람의 그 질문의 효용성과 결과에 대한 저작권자가 되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부과되고 권력이 된다. 그렇게 강의를 해왔잖아요. 근데 이번 대선 후보가 바로 그 인공지능 무한 경쟁 시대 질문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그 미래를 우려하고 걱정하는 진단이 저랑 유사할 줄이야. 그래서 우리 한국이 이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되는 절박한 시대가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K 콘텐츠 전성 시대의 산파가 돼야 한다 이거죠. 이 다음 정부는 5년간 어떻게 제 바람이 그대로 제가 정말 10년간 외쳐왔던 강연을 다니면서 그것이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K민주주의는 이번에 이제 계엄 때문에 나온 이야기고 그냥 껴든 거고, 중요한 건 K컬처, K 콘텐츠하고 K과학기술, K소프트웨어, K 첨단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간 K 브랜드까지. 모든 마케팅의 목적은 브랜드다. 코리아라는 브랜드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세계 문명을 선도하는 이제 문화 강국이 아니라 문화 완성국, 그래서 문화 성국으로 가야 되는 거죠. 정말 성숙한 성인이 된, 문화 성인이 된 그런 국가가 돼야 하는 것이죠. 그걸 이제 소프트 파워 강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김구 선생 얘기도 나옵니다. 짧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그래서 이제 요약해보니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질문하는 능력이 중요한데 K컬처와 K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 이게 이번 대선 출마 선언이에요. 너무너무 제가 기뻤고 기분이 좋았고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이 후보예요. 후보 뭐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16일날 출범한다고 이미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공개하는 건데, 성장과 통합이라는
정책 자문 주요 활동하는 사람 100명 거기에 이제 제가 문화예술계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이제 제 그림을 좀 띄울게요. 이게 지금 글쎄요, 그 아미고님들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 그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좀 보이게 하려고, 그래서 제목도 좀 요즘 이런저런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제목도 달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기쁨을 우리가 어떤 이제 언젠가는 화봉기통의 시대도 올 텐데 2025년이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늦은 건 아니다. 늦은 건 아니다. 근데 인공지능 소프트 파워에서 선도국이 되는 거는 늦었을 수도 있어요.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을 먼저 만들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멍석을 미국 다르파가 먼저 깔아줬지만 그 다르파가 깔았던 WWW라는 것을 우리 한국이 굉장히 잘 써먹었고 전자정부까지 만들 정도로 잘 써먹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는 통신 3사가 18개월 동안 한국의 출시를 멈춰달라, 애플이 못 들어오게 해달라 해서 정부가 그렇게 해줘가지고 우리 한국인들이 영리한 이 스마트 창의적인 한국인들이 스마트폰을 18개월 동안 못 써가지고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못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애플리케이션들이 한국인의 명의로 개발이 돼서 한국으로 외화벌이를 할 수 있었거든요. 스마트폰이라는 멍석이 깔린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사태를 분석한 어떤 논문이나 책들을 보니까 그때 18개월 동안 스마트폰이 우리나라에 늦게 들어옴으로써 한국이 매년 3조 정도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일찍 들어왔다라면 매년 3조가 더 플러스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분석도 있어요. 자, 다행히 지금 25년 이 다양한 인공지능들이 점차 AGI가 돼가고 있고 양자 컴퓨터는 이미 상용화되고 있고 이 양자 컴퓨터와 인공지능이 결합되는 것은 시간 문제고 저는 2년 내에 반드시 결합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AGI는 굉장히 인간의 의식을 닮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워낙에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고 또 로봇이 그 AGI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로봇 1000만 대가 하루에 1000만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루에 1000만 시간이 곱하기 10에 학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단 말이죠. 왜냐면 그게 로봇의 경험이 AGI로 축적이 돼 버리니까, 인공지능 그 본부로. 그래서 전 지구가 하나의 그걸 누스페어라고 하는데 지구 자체가 하나의 두뇌 브레인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그 인공지능과 함께 그럼 누가 결국 승자냐? 인공지능과 사용 경험이 가장 많은 사람을 배출하는 국가가 최종 승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야말로 문화 선진국이 되고 문화 강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3월달에 한 10가지 정도의 제안을 이 싱크탱크에 했는데 거기 막 교육도 들어가 있고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문화예술 분과이기 때문에 교육은 교육 분과가 따로 있다. 그래서 문화예술로 딱 압축해서 다시 한번 제안을 해달라 그래서 한 며칠 고심을 하다가 저는 그게 좀 생각이 계속 나거든요. 뭐냐면은 로봇산업진흥원의 6쪽짜리 로봇산업, 한국의 로봇산업은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걸 정책 제안을 했고 문재인 정부가 그걸 채택을 했는데
문제는 전혀 실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그게 실행이 안 될까를 봤더니 수조 원의 인프라가 필요하고 엄청나게 법적으로 형평성을 따져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유토피아적인 거야. 그 로봇산업진흥원 자문할 때까지만 해도. 근데 그로부터 지금 거의 9년이 흘렀잖아요. 2016년경에 자문을 했으니까 8년 9년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정책 제안을 할 때, 잠깐만, 친구한테 카톡한 게 있는데, 친구한테 그랬어요. 그때 가성비가 너무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가성비가. 그 로봇 산업, 그때 이제 우리나라 인프라가 준비도 안 됐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도 돌봄 로봇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 산업용 로봇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가면은 되게 레드오션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고독사를 방지하는 네트워크라든가 아니면은 이 거동이 불편한 고령화 사회의 돌봄 로봇, 주로 이제 입륜 로봇 스타일로 해서 그것을 국가 차원에서 인프라를 만들어서 약간 재활치료 쪽으로 로봇을 좀 빨리 한번 개발을 해보자. 그러면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그 분야에서는 한국이 선도할 수 있을 것 같다. 로봇이 다양한 목적이 있지만 한국은 돌봄 로봇으로 가야 된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냐면 돈을 벌자는 연구가 아니잖아요. 돈을 쓰자는 사회복지적인 연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기업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기업은 산업용 로봇을 만들려고 하죠.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가성비가 안 나오고요. 실천할 수 있는 그 의지력을 발휘할 만한 기업이 나올 수가 없는 제안이었던 거죠. 제가 그때 로봇 정책 제안이. 하지만 방향이 틀리진 않아요. 저는 분명히 그거는 굉장한 한 10년 정도만 했다면 한 세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뭐 지금도 늦지 않았지만 그런 이제 로봇 정책을 제안을 했었고, 그게 이제 핵심이었고, 이번에 이제 K컬처하고 AI, 그러니까 두 가지 똑같아요. 돌봄 로봇이 아니라 돌봄 AI를 빨리 구축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전 세계로 퍼질 거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은 AI 돌봄 경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AI 돌봄 경제 시스템을 제안을 했고, 그거는 전부터 제가 생각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냥 키보드에 손가락만 올리면요, 한 2페이지 그냥 써집니다. 한 서너 페이지 제안을 한 것 같은데. 그 다음이 AI 활용권인데, 이 AI, 전국민 AI 활용권을 인권 차원에서 접근을 하자. 한나 아렌트의 그 활동권 차원으로, 즉 레이버 노동, 워크 작업, 플레이, 사실은 그 한나 아렌트는 액트라고 그랬어요. 액션, 단순한 활동. 근데 그 액션에다가 플레이가 가미되어야만 미래의 호모로댄스 AI 시대 이후의 호모로댄스 경제로 가서 한국이 굉장한 문화 선진국이 전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강의할 때도 거기다가 여기서 한나 아렌트의 액션이 아니라 사실 여기 플레이가 돼야 된다라고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AI라는 멍석을 중국과 미국이 잘 깔아주고 있는데, 그 멍석이라는 그 테피스트리 안에서 AI와 함께 가장 잘 노는 한국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가 이번 정책 제안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도입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그 분과위원장이, 제가 뭐 예산이 얼마 들고 뭐 이런 것까지는 못하니까 예산하고 실행 방안을 좀 더 구체화해가지고 저한테 다시 피드백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추측하는 예산이 얼마냐면 6천억이에요. 6천억. 그러니까 제가 문재인 정부에 제안했던
돌봄 로봇 그게 실행되려면 몇 조가 필요한데 이거는 딱 6천억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했죠. 이건 가성비가 좋은 정책이다. 그 6천억 정도 가지고 엄청난 뭐랄까, 대한민국이 AI 활용 경제권에서 AI 돌봄 경제, AI 활용 경제에 완전히 선진국으로 우뚝 설 수 있다. 이제 일단 그렇게 좀 큰 소리 치면서 제안을 해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25년이 되니까 제가 지난 10년간 외쳐왔던 것들을 차기 대선 후보가 지금 절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패러다임 전환이 절박하다. 왜냐면 한국이 지금 더 이상 자동차 산업 다 미국으로 가버렸고 지금 뭘로 먹고 살 거냐는 거예요. 지금 뭘로 이 먹거리를 해결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뭐 경제 민주화, 양극화 해소 그것만으로는 먹거리를 해소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K 소프트웨어하고 K 콘텐츠로 가는 게 답이라는 것을 그 누가 이거를 연구를 해봐도 어떤 국가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당연한 수순이고 우리 제조업 기반에서 소프트웨어하고 컬처 기반으로 컬처하고 브랜드 디자인으로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AI 시대가 왔다라는 것이 핵심이죠. AI 경쟁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한국의 인프라의 장점, 인터넷 인프라의 장점, 그다음에 그거 와이파이 속도 엄청 빠른 장점. 조금만 돈 들이면 그냥 저 산골에서도 와이파이를 팡팡 터지게 할 수 있는 이 비교적 넓지 않은 땅덩어리, 이게 미국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거든요. 약간의 돈으로, 그리 많지 않은 돈으로 전 국민이 AI 활용권을 기본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국가라 이거죠. 그거를 빨리 해야 된다. 이건 정말 가성비 있고 의외로 엄청나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AI가 전 세계, 중국의 AI, 미국의 AI가 한국인들을 위해서 봉사하게끔 만들어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까지 쓰진 않았지만 제안서에. 하지만 그런 효과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을 저는 긍정적 우회성이 올 것이다라고만 얘기를 해놨는데 어쨌건 잘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다음에 가능성이 높은 이 이재명 후보가 인공지능과 K컬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제 지난 10년간 제가 외쳐왔던 생각과 일치된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점만으로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저는 대통령에 적합한 후보인가 아닌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개인적인 지난 10년간 외쳐왔던 것을 대선 후보가 이렇게 대선 출마의 변으로서 짧은 선언을 한다라는 것, 이게 이 상황을, 이 기쁨을 아미고님들하고 같이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다듬어 왔던 그 결정적인 AI 시대에 한국의 약간의 그 뭐랄까, 넛지, 티핑 포인트,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극가성비의 정책, 이것을 제안할 수 있었다라는 것. 구체적으로 내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것이 정말 제가 3월 달부터 제안서를 이렇게 한 달간 대화를 나눴는데 굉장히 설레이는 한 달을 보냈고, 그런데 이미 이재명 후보도 그쪽으로 한국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발견하는 이 짧은 선언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기뻤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써뉴. 저는 그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림을. 그래서 이미
여의도에서 2번의 모임이 있었지만 저는 참석을 하지 않았고 이번 발대식에도 안 갈 겁니다. 저는 아미고님들의 그림을 그릴 거고 단지 이 기쁨을 진짜 전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그냥 원격으로만 그동안 제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전달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써니요.